서울의 밤하늘은 값비싼 보석처럼 인공적인 빛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강남의 최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박태진 사장의 저택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그 어떤 별보다도 더 밝게 빛났다. 오늘은 박태진 사장의 환갑을 축하하는 성대한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다. 정원에는 수십 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재계 인사들과 유명인들이 모여 값비싼 샴페인을 기울이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부와 명예, 그리고 화려한 인맥까지. 박태진 사장은 자신의 인생이 정점에 이르렀음을 만끽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연회의 한구석 주방과 연회장을 바쁘게 오가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지훈 이 집안의 사위였다. 3년 전 박태진의 외동딸 박민서와 결혼한 그는 오늘 밤 주인공의 사위라는 직함이 무색하게도 마치 고용된 일꾼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몸에 걸쳐진 낡은 정장은 주변의 명품들 사이에서 초라하게 빛을 발했고 그의 손은 손님들의 빈잔을 채우고 접시를 나르느라 쉴 틈이 없었다. 어이 강서방, 이쪽 테이블 술이 비었잖아. 뭘 하고 있는 거야? 빨리빨리 움직여. 목소리의 주인은 장인인 박태진이었다. 그는 자신의 친구들 앞에서 지훈을 하대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는 무거운 샴페인 병을 들고 테이블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 3년간 이런 식의 무시와 경멸은 그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는 원래 자동차 정비사였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낡은 차들을 고치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다. 박민서를 만난 것은 우연이었다. 길게차가 고장나 곤란해하던 그녀를 도와준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다.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민서에게 그는 첫눈에 반했고 그녀 또한 지훈의 성실하고 묵묵한 모습에 끌렸다. 집안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믿고 결혼을 강행했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니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지훈을 향한 처가의 멸시는 노골적으로 변했다. 장모 최은임의 여사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사위는 그냥 기름쟁이야라며 한숨을 쉬었고 처남 박진우는 대놓고 그를 거지라고 불렀다. 그들은 지훈의 가난과 낮은 신분을 집안의 수치로 여겼다. 오늘 밤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훈이 샴페인을 따르자 박태진의 한 친구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박 사장 사위 한 명은 정말 잘 뒀어. 이렇게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요즘 젊은이들 같지 않게 말이야. 그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칭찬을 가장한 조롱이었다. 박태진은 껄껄 웃으며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어떤 따스함도 담겨있지 않았다. 허허 뭘. 이놈이 다른 건 몰라도 몸 쓰는 건 잘하거든. 저렴하게 부려먹기 딱 좋지. 주변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나는 것 같았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마음속에서 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내 민서를 찾았다. 그녀는 다른 테이블에서 친구들과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이 잠시 지훈과 마주쳤다. 그 눈에는 미안함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당하는 수모를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 또한 이 거대한 가식의 연극에 갇힌 또 다른 희생자일 뿐이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선물 증정식이었다. 박태진의 사업 파트너들과 친구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값비싼 선물들을 내놓았다. 스위스 명품 시계 최고급 양주 골프 회원권, 심지어는 외제차, 키까지 등장했다. 박태진은 선물이 공개될 때마다 과장된 감탄사를 내뱉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마침내 모든 사람의 순서가 끝나고 사회자가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박태진 사장님의 사위이신 강지훈 씨의 선물이 있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로 쏠렸다. 비웃음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저 가난한 정비사가 과연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었다. 지훈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스러운 손길로 여러 번 닦아낸 듯 은은한 광택이 흘렀다. 그는 천천히 박태진 앞으로 걸어가 상자를 내밀었다. 장인어른 환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태진은 마지못해 상자를 받았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그는 상자를 열어보기도 전에 이미 그 내용물을 경멸하고 있었다. 상자 뚜껑이 열리자 안에는 낡아 보이는 회중시계 하나가 들어있었다. 시계는 은으로 만들어졌지만 세월의 흔적으로 곳곳이 변색되어 있었고 체인은 닳아 있었다. 순간 정적을 깨고 천안 박진우의 비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다. 푸아, 이게 뭐야? 고물상에서 주워온 거야. 형씨, 제정신이야. 오늘이 무슨 날인 줄은 알고 이딴 쓰레기를 선물이라고 내밀어. 박진우의 말이 기폭제가 되었다.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태진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이 시계가 자신의 명성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했다. 강지훈, 지금 나를 모욕하는 건가? 내 황합잔치에 이런 고물을 들고 와서 망신을 주다니. 지훈은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소란스러운 연회장에서도 이상하게 똑똑히 들렸다. 장인어른, 그 시계는 그냥 고물이 아닙니다. 장인어른께서 젊은 시절 아버님께 물려받으셨다가 잃어버리셨던 바로 그 시계입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전국을 수소문해서 겨우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간 밤을 새워가며 제 손으로 직접 수리했습니다. 모든 부품을 분해하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서 다시 새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말에 박태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는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시계 뒷면에는 희미하게 그의 아버지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젊은 시절 사업 자금이 필요해 전당포에 맡겼다가 결국 찾지 못했던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그는 완전히 잊고 있던 과거의 조각이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은 것도 잠시 주변의 시선이 그를 다시 현실로 끌어당겼다. 여기서 가난한 사위가 준 낡은 시계를 받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신의 체면이 뭐가 되겠는가. 그는 다시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그때 박진우가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술이 웃기지 마. 내 놈 같은 기름쟁이가 뭘 안다고. 시계를 수리해 그냥 고물을 주워와서 그럴듯하게 둘러대는 거겠지. 박진우는 지훈의 손에 들린 상자를 거칠게 쳐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상자와 회중시계가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다. 시계의 유리 덮개가 산산조각 났고 애써 맞춘 시계바늘이 힘없이 축 늘어졌다. 지훈이 6개월간 찾아 헤매고 한 달간 밤을 새워 되살린 시간이 단 한순간에 박살나버렸다.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훈은 부서진 시계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박진우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어쩌다 보니 그랬네. 근데 뭐 어때? 어차피 쓰레기였잖아. 야, 강지훈, 네가 선물한 쓰레기니까 네가 치워야지 뭐 해. 빨리 줍지 않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폭발할까? 아니면 언제나처럼 굴욕을 삼키고 무릎을 꿇을까? 지훈은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그는 깨진 유리 조각과 멈춰버린 시계를 조심스럽게 손으로 주워 담았다. 날카로운 유리가 손바닥을 찔러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절규보다도 더 무겁게 공간을 짓눌렀다. 파티는 그렇게 끝이 났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저택에는 박씨 가족과 지훈만이 남았다.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장모 최은희였다. 그녀는 지훈 앞에 흰 봉투 하나를 던졌다. 봉투는 두툼했다. 이게 뭔지 알아?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최은희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쏘아보며 말했다. 내 놈에게 주는 위자료야. 아니, 퇴직금이라고 해야 맞겠지. 3년 동안 우리 집에 붙어서 기생하느라 고생 많았다. 박태진도 거들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말했다. 오늘 일로 확실해졌네. 자네와 우리는 사는 세계가 달라. 자네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아니, 짐 덩어리일 뿐이야. 민서의 앞길을 막지 말고 이제 그만 사라져 주게. 지훈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순종적인 사위의 눈이 아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그는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내 민서를 바라보았다. 민서 씨, 당신 생각은 어때?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남편과 가족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부모님의 서슬 퍼런 시선 아래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지훈에게 가장 아픈 비수가 되어 날아와 꽂혔다. 알겠어. 지훈은 짧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피가 묻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쥔 부서진 시계를 품에 넣었다. 그것이 그가 이 집에서 가져가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박씨 가족은 누구도 그를 붙잡지 않았다.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철컥.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장대 같은 빗줄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지훈은 그 폭풍우 속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3년간의 굴욕적인 결혼 생활에 그리고 강지훈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자신의 연약한 과거에 마침표를 찍었다. 빗물은 그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이상할 정도로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새장에서 풀려난 맹수처럼. 폭우는 강지훈의 초라한 정장을 적시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끄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박씨 가족의 저택에서 멀어질수록 걸음걸이가 달라졌다. 지난 3년간 굴욕에 길들여져 구부정했던 어깨가 펴지고 땅만 보던 시선은 정면을 향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아래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정비사의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함과 세상을 호령하는 자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허름한 자신의 정비소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택시를 잡아타고 서울의 또 다른 심장부 여의도로 향했다. 택시기사는 흠뻑 젖은 그의 행색을 보고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었지만 지훈이 말없이 내민 몇 장의 지폐에 금세 입을 다물었다. 택시가 멈춘 곳은 여의도에서 가장 높고 호화로운 주상복합 빌딩 더 스카이 팰리스 앞이었다. 일반인은 출입조차 엄격히 통제되는 곳. 지훈은 익숙하게 로비를 가로질러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보안 요원이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지훈의 눈과 마주친 순간 알 수 없는 압박감에 몸이 굳어버렸다. 지훈은 아무런 제지 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그가 누른 층은 최상층 단 한 세대만을 위한 펜트하우스였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3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얇은 먼지층이 내려앉은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다. 내부는 최소한의 가구만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하나하나가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 디자이너의 작품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박씨 가족의 저택에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듯한 압도적인 풍경이었다. 지우는 흠뻑 젖은 낡은 정장을 경멸하듯 벗어 던졌다. 바닥에 아무렇게나 떨어진 옷가지들은 그가 지난 3년간 연기해온 강지훈이라는 인물의 허물과도 같았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창문에 비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유약한 사위가 아니었다. 균형 잡힌 근육질의 몸, 그리고 그 위를 수놓은 수많은 흉터들. 어떤 것은 날카로운 칼에 베인 자국이었고 어떤 것은 총알이 스쳐 지나간 흔적이었다. 이 흉터들은 그가 겪어온 치열한 전쟁의 역사이자 그의 진짜 신분을 증명하는 훈장이었다. 그는 샤워를 마치고 나와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수십 벌의 최고급 맞춤 정장과 실크 셔츠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들을 지나쳐 가장 안쪽에 있는 검은색 실크 가운을 꺼내 걸쳤다. 그리고는 서재로 향했다. 거대한 흑요석 책상 위에는 단 하나의 물건, 바로 검은색 위성 전화기만이 놓여 있었다. 지우는 수화기를 들었다. 3년 만의 통화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격한 흥분을 애써 억누르는 굵고 충성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죽은 용왕이시여, 드디어 연락을 주셨습니까? 목소리의 주인은 최 장군 지훈의 가장 충실한 부하이자 그가 이끄는 비밀 조직 용문 롱맨의 인자였다.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최 장군, 예 죽은 명을 내리시옵소서. 지난 3년간 용문의 모든 전사들이 주군의 귀환만을 기다려왔습니다. 3년간의 잠은 끝났다. 용문을 깨워라. 그 한마디에 최 장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마침내 때가 왔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즉시 모든 용문 지부에 최고 등급 경계 태세를 발령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어디입니까? 지우는 잠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박씨 가족의 오만방자한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태상건설 박태진. 지훈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최 장군은 의아해했지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 용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예 주군. 태상건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지훈이 말하는 동안 펜트하우스의 벽면 하나가 거대한 스크린으로 변하며 태상건설의 재무제표 주가, 동양 주요 프로젝트 현황, 그리고 박태진 일가의 모든 개인 정보가 실시간으로 떠올랐다. 태상건설의 모든 은행 여신을 동결시켜라. 해외 자금줄도 차단해. 지금 당장. 그리고 여의도에서 진행 중인 피너클 프로젝트 계약 파기시켜. 위약금은 우리가 물어주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멈춰. 지훈의 명령은 간결했지만 그 내용은 태상건설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것들이었다. 최 장군은 즉시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명령을 수행했다. 주군 명령 수행 중입니다. 3분 안에 태상건설의 모든 자금 흐름이 마비될 것입니다. 피너클 프로젝트의 발주처인 블루스톤 캐피탈의 대표는 우리 사람입니다. 즉시 계약 파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잘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박진우. 지훈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다. 그놈이 그림자 독사 놈들에게 진 빚이 있을 거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날이 밝기 전에 모두 회수해. 뼈와 살을 분리해서라도 받아내도록. 그림자 독사는 서울의 뒷골목을 지배하는 악명 높은 사채 조직이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용문의 하부 조직 중 하나였다. 최 장군의 목소리에 비릿한 미소가 섞였다. 알겠습니다, 주군. 그 하찮은 벌레에게 용문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가르쳐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훈은 품에서 피 묻은 손수건에 쌓인
부서진 회중시계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스위스 제네바의 장인 에릭 바페론을 찾아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그를 이곳 서울로 데려와 이 시계를 원래 모습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복원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주군, 통화가 끝났다. 지우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가 명령을 내린 지 불과 몇 분, 거대한 스크린의 한쪽에서 태상건설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는 그래프가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또 다른 화면에서는 수십 개의 암호화된 메시지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용문의 조직원들에게 전송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기계가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왜 3년이라는 시간을 죽은 듯이 살았던가? 그것은 그의 스승이자 선대 용왕의 마지막 유언 때문이었다. 진정한 힘은 힘을 쓰지 않는 데서 나온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배우고 인간의 희로애락을 느껴보아라. 그때 비로소 너는 진정한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스승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봉인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 자동차 정비사 강지훈의 삶은 그에게 있어 하나의 수행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사랑을 만났고 동시에 인간의 가장 추악한 속물근성과 오만함도 목격했다. 그리고 오늘 밤 박씨 가족은 그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버렸다. 그들은 잠자는 용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용의 심장에 박혀있던 영린 니린을 건드린 것이었다. 지우는 배가서 최고급 위스키를 한 잔 따랐다. 그는 유리잔을 들고 다시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폭우가 쏟아지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은 지훈에게 다르게 보였다. 저 반짝이는 불빛 아래 수많은 인간들이 울고 웃고 사랑하고 배신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을 조율하는 지휘자가 될 터였다. 창문에 비친 그의 모습 위로 거대한 용의 형상이 어른거리는 듯했다. 더 이상 굴욕에 찬 사위는 없었다. 오직 냉혹한 복수를 예고하는 제왕 용왕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이 부서진 회중시계처럼 박씨 가족의 운명에 대한 사형 선고서처럼 보였다. 아침이 오면 세상은 모든 것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박씨 가족의 저택에는 어젯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이었다는 듯이 화창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식탁에는 호텔 조식 뷔페가 부럽지 않을 만큼 호화로운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어젯밤 강지훈을 내쫓은 후 가족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밝아져 있었다. 마치 집안의 해충을 박멸한 듯한 후련함이 감돌았다. 아, 속이다, 시원하네. 그놈이 없으니 집안 공기부터가 달라. 최은희 여사가 우아하게 오렌지 주스를 마시며 말했다. 그녀는 어젯밤의 통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민서야, 이제 너도 그 거지 같은 놈은 잊어버리고 엄마가 주선해주는 좋은 남자들 좀 만나봐. 검사나 의사 정도는 돼야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겠니? 박민서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편함과 죄책감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가족들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 박진우는 개걸스럽게 음식을 입에 밀어 넣으며 비아냥거렸다. 그 자식 지금쯤 비 맞은 생쥐꼴로 정비소 구석에 처박혀 있겠지. 꼴 좋다. 감히 우리 집안을 넘봐. 박태진 사장 역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이제 골칫덩어리도 치웠으니 사업에만 집중하면 되겠군. 여의도 피너클 프로젝트만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우리 태상건설은 국내 10대 건설사 반열에 오르게 될 거야.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다가올 미래에 대한 장밋빛 환상에 빠져 있었다. 그들에게 강지훈은 이미 과거의 불쾌한 기억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태산건설 사장실.
박태진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대고 시가를 피우며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의도 피너클 프로젝트의 조감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의 성공 신화에 정점을 찍어줄 야심작이었다. 그때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다. 사장님, 블루스톤 캐피탈의 아시아 지부장님이 긴급 통화를 요청하십니다. 블루스톤 캐피탈은 피너클 프로젝트의 최대 투자자였다. 박태진은 의아하게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다. 존슨 씨,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십니까? 프로젝트에 관해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박 사장님, 죄송하지만 나쁜 소식입니다. 본사의 글로벌 투자 전략에 급작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귀사와의 피너클 프로젝트 계약을 즉시 파기하게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내무, 무슨 말씀이십니까? 존슨 씨, 농담이시죠?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종 결정이며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은 저희 쪽에서 모두 지불하겠습니다. 관련 서류는 곧 이메일로 발송될 겁니다. 잠깐만요. 이유라도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박태진이 절규하듯 외쳤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뚜뚜 하는 무미건조한 신호음만이 들릴 뿐이었다. 전화가 끊긴 후에도 박태진은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 되어버린 것이다. 우와... 그는 들고 있던 수화기를 벽에 집어 던졌다. 최고급 원목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서류를 찢어 발겼다. 그의 성공 가도에 갑자기 거대한 절벽이 나타난 것이다. 한편 박진우는 강남의 한 명품 시계 매장에서 거들먹거리고 있었다. 이봐 이거, 지난번에 봐뒀던 거 포장해줘. 그가 가리킨 것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금장 시계였다. 어차피 아버지 회사 돈으로 사는 것이었기에 그는 가격표를 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점원이 그의 카드를 받아들고 잠시 후 곤란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손님 죄송하지만 카드 한도 초과라고 나옵니다. 뭐 한도 초과? 내 카드가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박진우는 길길이 날뛰며 소란을 피웠다. 그는 다른 카드 몇 개를 더 내밀었지만 결과는 모두 똑같았다. 망신을 당한 그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매장을 뛰쳐나왔다. 그가 분을 사귀지 못하고 길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였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그의 앞뒤를 막아섰다. 차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험상궂은 남자들이 내렸다. 그들의 모습은 평범한 깡패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잘 훈련된 포식자의 살기가 느껴졌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박진우에게 다가와 차갑게 말했다. 박진우 씨, 맞으시죠? 그림자 독사에서 왔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도박으로 거액의 돈을 빌렸지만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네, 내가 알아서 갚는다고 했잖아. 기한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당신의 채권은 저희가 양도받았습니다. 이제 저희와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남자는 손짓했다. 양복 사내들이 일제히 박진우에게 달려들었다. 아, 이거 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박진우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힘없이 차에 질질 끌려 들어갔다. 주변의 행인들은 겁에 질려 못 본 척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같은 시각 최은희 여사는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모님들과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어김없이 딸을 그 거지 같은 사위에게서 해방시켰다며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다. 이제 우리 민서도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낼 일만 남았어요. 호호호. 그녀가 계산을 하기 위해 카드를 내밀었을 때 박진우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모든 카드가 정지된 것이었다. 당황한 그녀의 귀에 주변 사모님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저기 좀 봐. 방금 뉴스 속보 떴어. 태산건설 여의도 프로젝트 무산됐대. 어머나, 정말 그것만 믿고 주식 산 사람들 다 망했겠네. 아까부터 전화가 불티나더니 박진우 씨가 길거리에서 사채업자들한테 끌려갔다는 소문도 돌던데. 저 집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모든 시선이 최은희에게 쏠렸다. 동정과 비웃음이 섞인 눈빛. 그녀가 평생 남들에게 던졌던 바로 그 시선이었다. 최은희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결국 친구에게 돈을 빌려 계산을 하고는 도망치듯 센 레스토랑을 빠져나왔다. 그날 저녁 박씨 가족의 저택은 초상집 같은 분위기에 휩싸였다. 박태진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고 최은희는 히스테리를 부리며 울부짖고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란 말이야. 회사도 망하고 당신 체면도 망하고 이제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시끄러워.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박진우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엉망으로 얻어맞아 퉁퉁 부어 있었고 값비싼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진우야, 너 괜찮니? 최은희가 달려가 아들을 부축했다. 박진우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그놈들이 내일 정오까지 빚 전부 갚지 않으면 신체 포기 각서대로 하겠다고. 그 순간 가족들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명예, 부, 그리고 미래까지도. 박태진은 무너지는 회사를, 최은희는 산산조각난 허영심을, 박진우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빚을 떠올리며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 자신들이 쓰레기처럼 내쫓은 그 가난한 사위 강지훈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쟁사나 원한을 품은 다른 누군가를 의심하며 서로를 탓할 뿐이었다. 2층 복도에서 박민서는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어젯밤 폭풍우 속으로 사라지던 남편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다. 그리고 불현듯 섬뜩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그저 평범한 정비사일 뿐인데.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며칠이 흘렀다. 박씨 가족에게 그 며칠은 지옥과도 같았다. 태산건설은 결국 부도 처리되었고 채권단이 들이닥쳐 회사의 모든 자산을 압류했다. 화려했던 저택에도 법원에서 보낸 집행관들이 다녀가며 곳곳에 빨간 딱지를 붙였다. 한때는 성공의 상징이었던 값비싼 가구와 그림들이 이제는 경매에 넘어갈 날만 기다리는 흉물처럼 보였다. 박태진은 매일같이 술에 절어 살았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그는 수십 년간 다져온 인맥을 총동원해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과 외면뿐이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비정한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최은하이는 매일같이 남편을 원망하며 악을 썼고 박진우는 그림자 독사의 협박에 시달리며 방 안에 틀어박혀 폐인처럼 지냈다.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오직 박민서만이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모든 재앙이 너무나도 시기적절하게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일어났다는 의심.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회사가 단 며칠 만에 무너지고 오만방자하던 오빠가 쥐구멍에 숨은 생쥐처럼 벌벌 떠는 이 상황. 이 모든 것이 남편 강지훈이 집을 나간 직후에 시작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그녀는 평범한 정비사였던 남편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는 항상 조용했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처가의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그는 늘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다. 그것이 정말 그의 본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거대한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가면이었을까?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민서는 결국 차를 몰아 지훈이 일하던 낡은 정비소로 향했다. 이미 문을 닫은 정비소는 을씨년스러웠다. 먼지와 기름때가 뒤섞인 익숙한 냄새가 그녀의 코를 찔렀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지훈이 쓰던 작업대를 살펴보았다. 널브러진 공구들과 낡은 부품들. 모든 것이 그가 정말 평범한 정비사였음을 말해주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무언가 있을 거라는 강한 직감에 이끌려 그녀는 그가 항상 보던 낡은 자동차 수리 매뉴얼들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두꺼운 트럭 엔진 정비 매뉴얼 안에서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책의 일부를 정교하게 파내어 만든 비밀 공간. 그 안에는 낡은 가죽으로 된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친 민서의 눈이 커졌다. 그 안에는 알아볼 수 없는 복잡한 수식들과 암호 같은 기호들, 그리고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것은 결코 자동차 정비사가 쓸만한 내용이 아니었다.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초회 장군. 그 이름 아래에는 위성 전화번호로 보이는 숫자 배열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강지훈, 당신은 대체 누구였던 거야? 한편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박태진에게 한 가닥 희미한 빛이 비쳤다. 과거에 그에게 큰 신세를 졌다가 지금은 몰락한 옛 동료가 그를 찾아온 것이다. 그는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박태진에게 술을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형님,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매일 술이나 마시고 있는 거 아니야. 박태진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옛 동료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사실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빛의 세계가 아닌 어둠의 세계에 속한 방법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서울의 그림자 세계를 지배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의 진짜 얼굴을 모르지만 모두가 그를 용광롱왕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죽은 기업도 살리고 대통령도 바꿀 수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에게 밑보이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다고도 하고요. 박태진은 콧방귀를 뀌었다.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소리야. 나이 먹고 그런 허황된 이야기를 믿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님. 몇 년 전 파산 직전까지 갔던 명성그룹이 기적적으로 재기한 것도 사실은 용왕의 도움이 있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다만 그를 만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고 만난다 해도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옛 동료가 떠난 후에도 박태진의 머릿속에는 용광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다.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그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며칠 후 박태진은 마지막 남은 인맥을 동원해 한자선 경매 행사의 입장권을 겨우 구했다. 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그곳에서 혹시라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행사장 안에서 그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한때 그에게 고개를 숙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벌레 보더듯 피했다. 그가 씁쓸하게 샴페인 잔만 기울이고 있을 때였다. 행사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한 한 남자가 있었다. 주변에 내로라 하는 CEO들과 정치인들이 그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다. 박태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 저 멀리서도 느껴지는 압도적인 존재감. 그는 강지훈이었다. 아니, 강지훈일 리가 없었다. 그 초라하고 무능했던 사위가 저런 모습으로 저 자리에 있을 리가 만무했다. 닮은 사람이겠지. 세상에 닮은 사람 하나쯤은 있는 법이니까. 박태진은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석처럼 그 남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남자는 잠시 이쪽을 돌아보는 듯 했다. 거리가 멀어 표정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차가운 분위기는 박태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같은 시각 남자의 곁에 서 있던 최 장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죽은 적이 박태진이 와 있습니다. 처리할까요? 강지훈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띤 차에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위스키에 얼음을 넣은 것처럼 차가웠다. 아니, 그냥 두어라. 절망은 혼란과 함께 맛볼 때 가장 깊은 법이지. 그는 박태진을 그저 무대 위의 관객 중 하나로 취급할 뿐이었다. 그의 복수극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박태진은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그는 아내에게 행사장에서 강지훈과 닮은 사람을 봤다고 중얼거렸다. 최은희는 당신이 헛것을 본 거겠지. 그 거지 같은 놈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있겠어요. 라며 일축했다. 하지만 박태진의 마음속에 심어진 의심의 씨앗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 용왕을 찾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며 수소문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한편 자신의 방에서 민서는 아버지가 주워온 용왕이라는 이름의 전단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정비소에서 가져온 낡은 가죽 수첩이 들려 있었다. 용왕 그리고 최 장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개의 단서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기묘하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의 정체가 자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두렵고도 설레는 예감에 휩싸였다. 박씨 가족은 같은 폭풍의 눈을 향해 서로 다른 길을 통해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박태진은 마지막 도박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가 수소문한 끝에 대한민국 VVIP들만을 위한 비공개 자선 경매 행사에 용왕이 귀빈으로 참석한다는 정보를 얻어낸 것이다. 그 행사는 돈만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철저하게 검증된 소수만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였다. 입장권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박태진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렸다. 그는 아내 최은희가 목숨처럼 아끼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명품 시계를 헐값에 처분했다. 그리고 그 돈을 들고 과거 자신의 밑에서 일했던 한 인물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수시간의 애원과 굴욕 끝에 그는 간신히 행사장 구석에 서 있을 수 있는 말단 스태프용 출입증 3장을 손에 넣었다. 행사가 열리는 날 저녁 박씨 가족은 초라한 모습으로 서울 최고의 6성급 호텔 임페리얼 팰리스 앞에 섰다. 최은희는 가짜 진주 목걸이로 허전한 목을 감쌌고 박진우는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다. 한때 이런 장소의 주인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인처럼 뒷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신세였다. 행사장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결정체였다. 천장에서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재벌 총수들과 정치인 법조계 거물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박씨 가족은 그들 사이에서
유령 같은 존재였다. 그 누구도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몇몇은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그들은 벽에 기댄 채 오직 용왕이 나타나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잠시 후 행사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비쳤다. 사회자가 마이크 앞에 서서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신사숙녀, 여러분 드디어 오늘 밤의 주인공을 모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서울의 숨은 지배자라고 부르고 또 어떤 이는 그를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단 하나의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용왕, 롱왕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행사장 정문이 천천히 열렸다. 모든 하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박씨 가족도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스포트라이트 속으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원단으로 제작된 맞춤 턱시도는 그의 몸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왕이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모든 이의 경배를 받으며 무대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얼굴이 환한 조명 아래 드러나는 순간 박씨 가족의 시간은 멈췄다. 박태진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의 뇌가 눈앞의 광경을 인지하기를 거부했다. 최은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박진우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림자 독사의 악몽과 눈앞의 남자가 겹쳐지며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 남자,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용왕. 그는 바로 그들이 벌레처럼 여기고 쓰레기처럼 내쫓았던 전 사위 강지훈이었다. 행사장 한쪽 구석에서 박민서 역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달리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명품 가방을 팔아 정식 하객으로 입장해 있었다. 남편의 정체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마주한 진실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삼켰다. 저 남자가, 저렇게 수많은 거물들의 경배를 받는 저 남자가 지난 3년간 자신의 곁에서 묵묵히 기름때를 묻히던 그 사람이란 말인가. 강지훈은 무대 중앙에 섰다. 우레와 같던 박수 소리가 거짓말처럼 멎고 거대한 홀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객석을 천천히 훑었다. 그의 시선이 박씨 가족이 서 있는 구석에 잠시 머물렀다. 그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벌벌 떨고 있었다. 강지훈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최첨단 음향 시스템을 통해 행사장 구석구석으로 명확하게 퍼져나갔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씨 가족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용왕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3년간 다른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강지훈이라는 이름으로.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저는 3년 전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 집의 가장은 태상건설의 박태진 사장이었고 그의 아내는 최은희 여사, 그리고 아들은 박진우였습니다. 강지훈이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할 때마다 박씨 가족은 온몸이 칼에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경악과 흥미로 빛나며 그들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저를 사위로 맞았지만 단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가난한 자동차 정비사 집안의 수치 언제든 내쫓아도 되는 하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면전에 대고 거지라고 불렀고
손님들 앞에서는 저를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서늘한 칼날이 되어 모든 이의 심장을 찔렀다. 그리고 얼마 전 박태진 사장의 황합잔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전국을 뒤져 그가 젊은 시절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회중시계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내내 밤을 새워 제 손으로 직접 수리해서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강지훈은 품에서 부서진 회중시계를 꺼내 보였다. 그의 아들 박진우는 이 시계를 고물상에서 주워온 쓰레기라며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게 위자료라며 돈 봉투를 던져주며 딸의 인생에서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객석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아무도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다. 강지훈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맺었다. 그들은 제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저를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쫓아낸 것이 가난한 사위가 아니라 자신들의 유일한 구원줄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박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선언했다. 박태진 사장, 당신은 용왕을 만나고 싶어 했지. 소원대로 당신 앞에 서 있어. 당신의 그 오만함과 어리석음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그는 사회자를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오늘 자선 경매의 첫 번째 물품을 공개합니다. 오만과 탐욕으로 모든 것을 잃은 이들을 위한 기부금 마련을 위해 방금 전 최종 부도 처리된 태상건설의 모든 자산 포트폴리오를 경매에 붙이겠습니다. 시작가는 단돈 1원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박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최은희는 결국 실신했고 박진우는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이룩하고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이 그들이 가장 경멸했던 한 남자의 손에 의해 단돈 1원의 가치로 전락하여 공개적으로 처형당하고 있었다. 행사장의 모든 조명이 무대 위에 강지훈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부서진 가족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정심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얼음장 같은 심판자의 표정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복수는 시작되었고 심판은 내려졌다. 자선 경매 행사가 끝난 밤, 박씨 가족의 몰락은 단순한 소문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에 생중계된 공개 처형이었다. 호텔을 빠져나오는 그들 앞에 익명의 제보를 받고 몰려든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질문들이 칼날처럼 쏟아졌다. 박태진 사장님, 태상건설의 자산이 1원에 낙찰된 것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사위였던 강지훈 씨가 용왕이라는 사실을 정말 모르셨습니까? 박진우 씨 사채빚 때문에 신체 포기 각서까지 썼다는 게 사실입니까? 박태진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봤고 최은희는 기자들을 향해 악을 쓰다 실신 직전에 이르렀다. 박진우는 공포에 질려 아버지 뒤에 숨기 바빴다. 한때는 대한민국 상류층의 상징이었던 그들은 이제 한낱 웃음거리이자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 경호원들에게 밀려 겨우 채에 올라탄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집이 아닌 차 앞 딱지가 붙은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저택은 살아있는 무덤이 되었다. 박태진은 매일같이 값싼 소주병을 끼고 살았다. 그는 무너진 자신의 제국을 떠올리며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라는 말을 넋두리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최은희는 자신의 보석함에 남아있던 가짜 장신구들을 부수며 울부짖었다. 그녀를 빛내주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자 남은 것은 텅 빈 껍데기뿐인 자신의 모습이었다. 가장 비참한 것은 박진우였다.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혀 커튼을 친 채 작은 소리에도 경기를 일으켰다. 그림자 독사가 언제 자신을 쥐도 새도 모르게 끌고 가 칠흑 같은 바다에 던져버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가족 간의 대화는 사라졌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고통이었기에 그들은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며 각자의 절망 속에 고립되어 갔다. 박민서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가족들의 몰락은 분명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니 그녀 역시 책임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녀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남편의 편에 서서 가족들을 설득하려 노력했더라면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후회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녀의 마음을 헤집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택 앞에 소리 없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최 장군이었다. 그는 이전과 달리 정중하게 저택의 문을 노크했다. 문을 연 민서를 보고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박민서 여사님, 주군께서 용왕께서 여사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의 부름에 소파에 쓰러져 있던 박태진과 최은희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들의 눈에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듯했다. 민서야, 어서 가봐가서 잘못했다고. 비록 네가 그 사람 아내였지 않느냐. 네가 우리를 살릴 수 있어. 최은희가 딸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부름이 아니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을 위한 소환이라는 것을.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채 올라탔다. 차는 그녀가 전에 가보았던 여의도의 더 스카이 팰리스로 향했다. 펜트하우스에 다시 들어선 순간 그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꼈다. 지난번에는 그저 거대하고 낯선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이곳의 모든 물건, 창밖의 모든 풍경이 남편의 압도적인 힘과 권력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강지훈은 거실 중앙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화려한 턱시도나 값비싼 실크 가운이 아닌 평범한 면 티셔츠에 바지를 입은 모습이었다.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편안한 옷차림. 하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여전했다. 그는 민서를 향해 손짓했다. 그녀는 홀린 듯 그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왜 그랬어?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 환갑잔치 날밤 그리고 그 이전의 수많은 날들 동안 당신은 왜 침묵했지? 그 질문에 민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다. 무서웠어요. 모든 걸 잃을까봐 무서웠어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도, 오빠의 비난을 감당하는 것도. 그리고 당신이 내 곁을 떠날까봐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그래서 비겁하게 눈을 감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아픈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것은 강지훈이라는 남자 그 자체였지만 그 사랑을 지켜낼 용기가 없었음을 고백했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눈물을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한참 후 그가 입을 열었다. 당신 가족은 그들이 저지른 행동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모든 재산을 잃고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노동의 의미를 배우게 되겠지. 그게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벌이자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는 민서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첫째, 가족에게 돌아가 그들과 운명을 함께하는 것. 그렇게 한다면 나는 당신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 줄게. 둘째, 당신의 과거를 모두 버리고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 나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걷는 거야.
그는 말을 이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도 용왕의 아내로서 걷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아. 화려한 보석이나 명품 가방은 없을 거다. 대신 당신은 나와 함께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때로는 내 등 뒤에서 칼이 날아오는 것을 막아줘야 할지도 몰라. 그래도 나와 함께 가겠어. 그것은 시험이었다. 그녀가 사랑한 것이 용왕의 권력과 부인지 아니면 강지훈이라는 한 남자의 본질인지 확인하는 마지막 질문이었다. 민서는 흐르던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강지훈을 마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나는 용왕의 아내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아내 강지훈 씨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당신이 정비사였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당신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든 나는 당신 곁에서 함께 걸을게요. 그것이 내 사랑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녀는 용왕이 아닌 강지훈을 선택했다. 그가 가장 듣고 싶었던 대답이었다. 강지훈의 얼음장 같던 얼굴에 3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말없이 손을 내밀어 그녀의 젖은 뺨을 감쌌다.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는 조용한 순간이었다. 강지훈과 박민서는 펜트하우스의 거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통유리창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3년간의 오해와 고통, 그리고 짧지만 강렬했던 복수의 폭풍이 지나간 후 찾아온 고요함이었다. 민서는 지훈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이 남자의 진짜 세상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곁에 있을 때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완벽한 안정감을 느꼈다. 후회하지 않아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알던 모든 화려한 삶을 잃었어. 앞으로는 어쩌면 더 힘든 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내가 후회하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당신이 혼자서 아파하는 동안 내가 당신 곁을 지켜주지 못했던 거. 이제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 거예요. 그들의 평화로운 순간은 최 장군의 다급한 등장으로 깨졌다. 그는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와 지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죽은 죄송합니다만 긴급 보고입니다. 흑귀, 헤이 셰이구이.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흑귀. 그 이름이 나오자 강지훈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펜트하우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흑귀는 용문과 오랫동안 대적해온 숙적 북쪽 대륙에 기반을 둔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다. 그리고 그 수장인 제갈성 주거청 한지훈이 유일하게 라이벌로 인정하는 교활하고 잔인하기로 이름난 자였다. 3년 전 지훈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잠적해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흑귀와의 마지막 결전 때문이었다. 당시 용문은 승리했지만 지훈 역시 큰 부상을 입었고 조직은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여 적들을 속이고 평범한 정비사로 살아가며 힘을 회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민서를 만난 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지만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는 자신의 정체를 더욱 철저히 숨겨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결국 적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다. 제갈성 그놈 내가 돌아온 것을 나약함의 증거라고 판단한 모양이군.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내 죽은 저희 정보망에 따르면 흑귀의 핵심 전력들이 비밀리에 국내로 잠입하고 있으며 용문의 주요 사업체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 장군의 보고에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지훈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오히려 그의 눈에는 기다렸다는 듯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잘 됐군.
숨어있는 쥐들을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졌으니. 그는 서재의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섰다. 그리고는 마치 교향곡을 지휘하듯 짧고 정확한 명령들을 내리기 시작했다. 최 장군 청룡 부대는 흑귀놈들의 자금줄인 블랙터틀 파이낸스의 전산망을 파괴해라. 단 1원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 백호 부대는 잠입한 놈들의 은신처를 모두 파악해서 포위망을 구축해. 단 한 놈도 살아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주작 부대는 언론을 통제하고 이번 작전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모든 흔적을 지워. 그리고 현무 부대는 나와 함께 직접 제갈성을 만나러 간다. 그날 밤 서울의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사냥에 가까웠다. 3년간 힘을 비축하고 있던 용문의 전력은 흑귀의 상상을 초월했다. 강지훈의 완벽한 전략 아래 흑귀의 조직원들은 자신들이 공격을 시작하기도 전에 각계격파 당했다. 그들의 자금줄은 순식간에 마비되었고 은신처는 맹수들의 소굴로 변했다. 새벽녘 인천항의 한 버려진 창고. 제갈성은 자신이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앞에는 강지훈이 최 장군과 현무 부대원 몇 명만을 대동한 채 서 있었다. 오랜만이군 제갈성. 지훈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다. 내 놈 살아있었구나. 3년 동안 죽은 척 연기를 했던 거냐. 제갈성이 이를 갈며 외쳤다. 연기는 끝났다. 그리고 너희들의 시대도 오늘로써 끝이야.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강지훈이 손짓하자 현무 부대원들이 그림자처럼 쇄도했다. 제갈성과 그의 마지막 남은 부하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10분도 차에 되지 않아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다. 강지훈은 쓰러진 제갈성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길고 길었던 악연에 마침표가 찍혔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 외곽의 한 건설 현장. 박태진은 안전모를 쓰고 교통정리용 경광봉을 흔들고 있었다. 땡볕 아래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은 고됐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그는 땀 흘려본 돈으로 사먹는 컵라면이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시장의 작은 식당에서는 최은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한때는 명품만 휘감던 그녀의 손은 이제 설거지와 음식 준비로 거칠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미소 지으며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할 줄 알게 되었다. 박진우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시내를 누비는 배달기사가 되었다. 강지훈이 그의 빚을 비밀리에 모두 처리해준 대신 평생 그 돈을 자신의 힘으로 갚아나가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땀 흘려 돈을 버는 것의 소중함과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고 있었다. 가끔 민서는 멀리서 차를 세우고 변해가는 그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곤 했다. 한편 용문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강지훈은 용왕재단이라는 이름의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과거 자신이 겪었던 부당함과 억울함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한 조직이었다. 민서는 그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자신의 경험과 따뜻한 마음으로 재단을 이끌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숨는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강지훈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용문의 또 다른 심장이 되었다. 어느 맑은 날 새벽 강지훈과 민서는 다시 펜트하우스의 발코니에 섰다. 동쪽 하늘에서 장엄한 일출이 시작되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민서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스위스의 장인에 의해 완벽하게 복원된 회중시계가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시계는 다시 힘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것은 나의 과거이자 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야. 지훈이 민서의 손에 시계를 쥐어주며 말했다. 정직하게 살고자 했던 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당신을 영원히 지키겠다는 나의 맹세. 민서는 미소 지으며 시계를 받았다. 이제 그녀는 강지훈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했다. 그는 여전히 그림자 세계의 제왕 용왕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고독한 왕이 아니었다. 그는 겸손의 가치를 알고 약자를 보호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왕으로 거듭나 있었다. 두 사람은 떠오르는 태양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 태양은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그들의 새로운 삶을 비추는 희망의 빛이었다. 용왕의 진정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